소비행동, 소비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은 쉽게 말하면 블랙박스를 연구하는 것인데요. 누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Y에 되게 집중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Z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치화된 결과를 보는 것을 좋아해요. MBTI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과몰입하는 이유도 너는 E야, 나는 I야. 넌 F야, 나는 T야. 특성인 걸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초기인화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초기인화는 되게 공급자적 관점이거든요. 그런 어휘를 쓰고 계시는 기업은 벌써 소비자들을 하나하나 데이터로 보고 그 데이터에 맞는 헌드레드 옵션을 제공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이 그 철학 안에 담겨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것을 시간이 더 많이 들고 번거롭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 돈을 쓰는지 또 어떤 제품, 어떤 브랜드에 유독 열광을 하는지는 항상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티타임즈에 출연해서 이런 소비자 마음을 쏙쏙 읽어주신 송수진 고려대 교수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마케팅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행동을 가르치고 있는 송수진 교수라고 하고요. 소비행동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비행동학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학이 어떤 학문이며 어떤 것을 연구를 하시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행동, 소비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은 쉽게 말하면 블랙박스를 연구하는 것인데요. 기업들이 마케팅 자극물을 줍니다. 비싸게 판다, 백화점을 판다, 광고를 시작한다. 그러면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반응을 합니다. 방문을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기다리거나. 그런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 블랙박스에서 벌어진 일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우리가 흔히 1H, 6W 이런 질문들을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질문의 방식을 표현하자면 누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러니까 누구라는 후라는 질문과 그 누구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Y에 되게 집중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하자면 자판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동전을 투입해서 어떤 물건이 나오면 인풋과 아웃풋은 존재하지만 그 안에 메커니즘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기술자가 와서 열쇠를 열면 그 안에 있는 회로들도 볼 수 있고 어떻게 흐름이 흐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블랙박스로 표현했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어스하다, 궁금하다,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지 사실은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용어가 MZ세대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Z세대만 따로 보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랑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사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는 필드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잘파라고 부르는 세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의 잘파들이 큰 집단으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파를 묶어 부르는 것처럼 이전까지는 MG라고 묶었던 이유는 Z세대가 전면에 부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처리해서 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들이 대학생이고 사회초년생이고 이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비행동학적 특성이랄지 심리적 특성이랄지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관찰하고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분리해서 보고 있고 이제 드디어 소비자 행동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고 볼 수 있는. 전면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랑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라고 새롭게 보여지는 게 있을까요? 제가 젠지를 부를 때 나존경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M 같은 세대들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Z도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M 세대들은 조금 보편적 가치,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면 Z들은 나에게 중요한 게 좋은 거야. 나에게 중요한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치를 추구하긴 하지만 나에게 걸맞는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이 좀 더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존중하는 세대다. Z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치화된 결과를 보는 것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퍼스널 컬러 테스트 받아보셨어요? 아니. 저도 못 받아봤는데 제 주변의 학생들이나 후배들은 많이 했습니다. 15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헤어 컨설팅도 한 17만 원 해요. 받아보셨어요? 근데 되게 많이 해요. 저희 학생들도 돈이 없는데도 너한테는 이런 헤어스타일이 어울려. 너한테는 이런 퍼스널 컬러가 어울려. 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MBTI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과몰입하는 이유도 내가 누구냐를 알고 싶고
내가 누구인지 정답이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난 그 정답을 알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정답은 나의 정답이지 너의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한다. 존중받기 원한다. MBTI에 가진 순기능 중에 하나는 너는 E야 나는 I야. 넌 F야 나는 T야. 라고 평가가 없이 너가 그러면 내가 인정해줄게. 나는 이러니 인정해줘. 라고 하잖아요. 그게 저는 Z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해서 존중한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맞지만 경험 수집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경험에 대한 소비는 밀레니얼 세대들도 좋아하긴 했으나 제가 볼 때 이 젠지들은 경험에 대해서 더 많이 천착하고 수집하려는 것 같아요. 불편하면 그 경험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위의 세대들의 특징이었다면 Z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경험이라면 나는 그걸 하고 싶어. 경험 또 하나 수집, 또 하나 수집, 또 하나 수집.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수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가 열리면 나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나한테 하나 또 쌓였고 그렇게 남다른 경험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장점이 되고. 교수님 책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해서 아까도 나종경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재밌는 용어로 소비자 마음을 설명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네. 감시관의 시대 소비자들은 불불낭을 줄여주는 상품을 선호한다. 한 번만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의 소비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니 지금의 소비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감시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 낭비를 싫어하시고 시간 낭비를 싫어하시고 관심 낭비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시간, 관심을 아껴주는 그런 기업과 브랜드들을 선호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시간과 관심의 낭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기업들은 보통 페인 포인트를 줄여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자님은 소비 생활 중에 페인, 고통을 느끼시는 일이 많으신가요? 페인 포인트는 이것을 직역하면 통점이잖아요. 네. 실제로 기업에서 일하시는 뭐 R&D 부서 분들이나 상품기획 분들을 뵈면 페인 포인트를 발굴해야 된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잘 못 찾겠다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인 포인트를 아마 소비자가 겪고 있는 불편한 게 무엇인지, 불안해하는 게 무엇인지, 또 낭비하는 게 무엇인지로 바꿔 생각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쉽게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때 이 낭비도 보통 돈 낭비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돈 낭비뿐 아니라 조금 전에 언급했던 시간 낭비도 존재하고 관심의 낭비도 존재하고 또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도 그냥 신체적인 불안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의 불안함, 사회적인 차원의 위험들, 낭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과 함께 자라온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느낄 불불량이 남아있을까? 이미 편리한 세상, 좀 덜 불안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역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의 Z세대들이나 잘파 세대들은 분명히 베이비 부머나 5, 60대 세대들보다 훨씬 나은 환경, 훨씬 불편과 불안함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역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다른 페인 포인트를 외칠 것이다. 내가 생성형 AI한테 프롬프트 입력해서 명령어 줬는데 왜 빨리 안 나오냐. 그리고 생성형 AI가 원래는 검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색 기능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말하면 해주는 것만 해도 엄청 고맙고 불편함이 줄어준 건데 이게 노움이라고 생각한 소비자들은 나중에 왜 버벅거려? 왜 이렇게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얘는? 이런 감도 높은 다른 종류의 불편함을 호소하겠죠. 끝없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업이나 브랜드 입장에서는 계속 극한을 향해 달려야만 하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저의 직업에 대한 고충을 말씀드리면 마케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해마다 새로운 걸 계속 따라가야 되거든요. 해마다도 아닐 것 같아요. 분기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존경하기도 하고 어렵겠다 생각하는 것이 시장이 진화하는 생물이어서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멈춰 있을 수는 없고 소비자들은 항상 역치가 올라가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심지어 옆 산업의 경험을 이 산업의 경험에 비교를 하거든요.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경험했던 것이 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구현이 안 되지?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경험한 것이 왜 컨텐츠 산업에서 구현이 안 되지? 왜 이게 콘서트에서는 왜 안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종 산업으로도 역시 이게 이전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리게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의제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특히 뭐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페인 포인트에 집중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또 성공하는 브랜드들 오랫동안 장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자기 자신을 재활성화시키면서 생계를 찾게 만드는 브랜드들, 나이키나 스타벅스나 코카콜라나 그런 브랜드들 특징을 보니 페인 포인트, 즉 불편불안 낭비만 해소해서는 되지 않고 고객들이 열망하는 것들을 채워준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냉장고로 치면 차갑게 해주는 기능은 감별하기 어려울 만큼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새로운 차별적 가치, 새로운 차별적인 포인트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페인 포인트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열망하는 경험이 무엇인가 거기서 차별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망 포인트 선사하는 경험으로 옮겨가는 브랜드들이 성공을 하거나 사랑받고 있는데 그럼 그 열망 포인트는 또 뭘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열망 포인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니 이 사람에게 이 브랜드가 의미를 제공하는가. 예를 들면 파타고니아는 전 지구가 자기의 대주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언행이 일치하죠. 혹은 프라이탁 같은 가방 브랜드 마찬가지인데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고 폐자재로 만든 가방이잖아요. 그 가방이 사실 더러워요. 불편하거든요. 또 무거워요. 불편한데도 내가 프라이탁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야라고 하는 가치를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거든요. 바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재미, 딱히 의미는 없지만 재밌어.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초코송이 모양의 이어폰 같은 거 끼고 다니거든요. 아니면 삼다수 모양의 이어폰 박스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그 이게 더 불편하고 부피도 커지고. 네, 그리고 막 27만 원 이래요. 근데 그게 다 팔렸거든요. 금방 품절됐어요. 돈도 어떻게 보면 낭비된 측면이 있지만 왜 샀니라고 하면 재밌어서. 근데 마지막으로는 의미와 재미를 떠나서 상징이 되는 아이코닉한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브랜드가 바로 내가 살고 싶은 정체성,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상징한다라고 할 때 그 브랜드가 열망을 선사하는 경험을 준다. 해서 의제상. 그래서 페인 포인트인 불불랑을 넘어서 의제상, 의미와 재미와 상징 선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Z세대들 붙잡으려면은 필요한 게 초게이나라고 눈에 띄는 서비스가 있었다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초게이나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초게이나는 되게 공급자적 관점이거든요. 잠시만요. 사람들이 초게이나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네. 초게이나. 근데 이거 자기 중심이에요. 기업 중심이에요. 고객 입장에서는 초게이나라는 단어 자체도 와닿지도 않고 그게 나한테 어떤 밸류를 제공하는지 몰라요. 그럼 나한테 밸류는 무엇일까? 나한테 밸류는 맞춤형 경험이에요. 그래서 초개인화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을 하나하나 데이터로 본다는 것이 벌써 그 워딩 안에 녹아있고 너와 얘는 다르니 우리가 뭘 이렇게 공급해 줄까? 라는 게 그 안에 담겨있는 워딩이고요. 반대로 맞춤형 경험은 고객 입장에서 나에게 맞춰주는 게 뭘까? 나에게 딱 맞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뭘까라는 관점이 있어서 더 소비자에게 더 잘 맞는 적확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개인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초개인화라고 해서 100 옵션을 제공해요. 그게 초개인화적 관점이에요. 초개인화니까 너, 얘 다 다르니까 100가지 줄게. 골라봐. 이게 초개인화적 사고예요. 그럼 고객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은 그 좋을까요? 100개 중에서 골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선택지가 많아져서 더 피곤해질까요? 피곤해지는 거죠. 나한테 맞춤형 경험을 준다고 했지만 맞춤형 경험은 결과적인 것이지 맞춤 경험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절차를 다 내가 감수해서 가야 된다? 이거를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초개인화라는 그런 어휘를 쓰고 계시는 기업은 벌써 소비자들을 하나하나 데이터로 보고 그 데이터에 맞는 100 옵션을 제공하겠다. 과거에 실패한 케이스를 보면 자동 판매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 스킨 타입도 입력하고 내가 인종도 입력하고 나이 입력하고 뭐 입력하고 수분기 다 입력해서 다 조합해서 나한테 맞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줬다. 이런 거는 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맞춤형 파운데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절차를 다 내가 겪어야 되니까. 굉장히 수많은 질문을 답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얘가 탁 스캐닝을 해서 따라락 너는 이러하니 이게 너한테 맞아?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맞춤형 경험이나 이 맞춤형 경험을 찾아가는 과정은 내가 겪지 않는 거죠. 그럼 그거는 소비자의 수고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인가요?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퍼스널 컬러 진단이나 맞춤형 헤어 컨설팅도 결과론적으로는 나한테 맞는 맞춤의 경험을 얻게 되었지만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수고와 노력을 들지 않고 전문가가 나를 해석해주고 진단해주고 너는 이거야 라고 해줬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초개인화 하는 시대에 기업들은 특히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중 하나의 제품으로 만족시키는 데 익숙해져 있는 공정 과정으로는 안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럼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초개인화라는 단어를 버리고 나면은 그런 맞춤형 경험은 어떻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많이 사용했던 전략들은 제품을 내버려 두고 제품과 결합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같은 세탁기나 하더라도 자기가 다운로드 받으면 빨래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구동법을 알아서 한다든가 그래서 서비스를 통해서 그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행동들을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게 있고요. 혹은 제품의 요소, 뭔가 꾸민다든가 뭔가 붙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만의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제품의 요소를 개인하는 전략들을 주로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관찰됩니다. 소비자들이 내 제품을 가지고 꾸며줄지 안 꾸며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엔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제 핸드폰을 꾸미세요, 뭐 아니면 신발을 꾸미세요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제안을 해줘야 될까요?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고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해낼 수 있는 제품들을 사랑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계획할 수 있느냐? 그건 되게 강력한 정체성이 있어야겠죠. 다른 파트너사들이 내가 여기에 얹어지는 제품으로서 콜라보레이션만 해도 괜찮다라고 할 만큼 아이폰 같은 강력한 정체성이 있으면 같이 생태계를 구축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겠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모든 걸 통제하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질문인 맞춤형 경험 혹은 초개인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그 제품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브랜드, 놀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브랜드를 사랑하지 정형화된 선택이 불가능한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레고 블록은 하나하나의 작은 블럭들이잖아요. 그 블럭들을 조합할 수 있는 가짓수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거는 만들 수 있는 게 커피숍, 이거는 스튜디오, 이건 학교 정해진 세트만을 팔고 있다면 지금처럼 사랑받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놀 수 있는 자유는 존재하지만 정답을 정해줘서 변용성이 없게 만들지는 않은 거예요. 맞춤형 추천이라는 게 결국은 쿠키라든지 아니면 제가 개인정보 동의 이런 걸로 제공하는 건가요? 근데 데이터 보호법 때문에 그게 좀 어렵지 않나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안 되는 환경이 됐잖아요. 네네. 하지만 고객들은 계속 요구를 하는 환경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말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말하는 고민이 되지만 소비자한테 더 좋은 세상이 된 거죠. 저는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데이터 오너십이 나한테 돌아왔고 그 데이터를 잘 사용해서 나한테 맞춤의 경험을 제공해 준다면 좋지만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요건이 기업한테 달려 있으니까요. 기업이 나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것도 그 이미재미 상징의 프레임워크로도 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업이 고객한테 말을 걸 때 너한테 얻는 이 정보들이 그냥 낭비되지 않고 정말 너에게 기능적 혜택을 주던 경제적 혜택을 주던 정서적 혜택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설명해서 의미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정보를 주는 과정 자체를 재밌게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룰렛을 돌렸는데 그럼 정보가 오게 되는데 그럼 너는 뭘 얻게 됐고 그래서 되게 직접적인 혜택도 있고 그 과정이 재미있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혹은 이 브랜드는 너무나 나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브랜드예요. 내가 되고 싶은 브랜드, 내가 따라가고 싶은 팬덤과 커뮤니티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원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나의 정보를 주고 싶을 거거든요. 이 할리 데이비슨 커뮤니티가 너무 좋은데 내가 여기 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할리 데이비슨 커뮤니티가 앞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피드백을 주고 싶어요. 그럼 기꺼이 줄 거 아니에요? 그 브랜드가 이 소비자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상징을 잘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의미재미 상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면 그 고객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조금 용이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꺼이 주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네. 어떤 맞습니다. 방법이든. 맞습니다. 이거 억지로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 자유의사에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장 기자님한테 제가 뭐 잘라고 해도 그게 자기한테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거나 재미가 있어야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중에서 상징이 되는 브랜드가 되는 게 정말 기꺼이 주고 싶은 브랜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기능적인 혜택을 줄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당장 재밌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회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나는 너무 이 브랜드를 사랑하고 나랑 일체감을 갖기 때문에 일원이 되고 싶어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만들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은 이런 거랑 또 연결이 될 텐데 소비자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는 질문으로 좀 바꿔 생각을 해보자면 소비 행동학 교과서를 열면 항상 등장하는 분이 계세요. 러셀 바크라고 석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사람들이 소유물을 소유할 때는 이걸 소유함으로써 나의 자아가 확장되는 느낌을 갖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논문을 발표하셨거든요. 사람들이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의 현재적 자아를 잘 반영하는 제품들을 삽니다. 혹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구성할 수 있는 도구로서 그걸 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타겟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이상적 자아에 대한 구축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적 자아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그곳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브랜드까지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소비자가 현재적 자아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고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상적 자아를 추구할까를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셀러브리티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자아적 측면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이 되게 힙하고 멋져. 내가 닮고 싶어, 따라가고 싶어 라고 반응하는 소비자들이 타겟일 때 그게 잘 워킹하는 거거든요. 멋지긴 멋진데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을 따라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걸고 있는 소비자들, 고객들이 현재적 자아를 탐구하는 노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고 싶은 자아가 어떤 모습일까를 발견하는 노력이 있으면 상징으로서의 브랜드를 잘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연결해서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너무 편하게 브랜드 내재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혹시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상징화가 잘 된 브랜드가 곧 내재화된 브랜드라고 되는지 브랜드 내재화는 굉장히 간단하게 축약해 말씀드리면 매일매일의 일상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기 브랜드가 어떠한 정체성인지를 담아내는 노력들. 예를 들면 이제 티타임즈가 생각하고 있는 상이 있잖아요. 티타임즈라는 채널이 가지고 정체성을 C레벨의 임원들은 알고 계신데 직원들도 알고 있냐. 근데 임원들과 직원들은 알고 있는데 구독자들도 알고 있냐. 그래서 보통 삼각형을 보거든요. 브랜드 내재화가 잘 된 기업들이나 브랜드의 특징은 이 삼각형이 다 같은 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브랜드는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우리가 남기고 싶은 스토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풀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각인시키고 싶은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이 보통 창업주나 아니면 임원들은 다 알고 계신데 직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직원들이 모르면 매일매일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거 해도 될까요? 이런 사람 불러도 될까요? 이런 콘텐츠 만들어야 될까요? 그게 확신이 없으시면 그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의사결정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상의 의사결정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일일이 다 보고하러 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자기 브랜드를 세상에 메시지를 아웃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고객들도 그 브랜드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 내재화는 아주 중요한 컨셉이고 일하고 싶은 기업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를 보통 우리가 좋은 브랜드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브랜드 정체성, 즉 브랜드 내재화가 되게 잘 된 기업이라서 그렇거든요. 파타고니아가 맥주 파시는 거 아시죠? 왜 파는 것 같으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파타고니아가 원래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잖아요. 그럼 맥주 파는 게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나가서 놀면서 마시라고 파는 걸까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인데 와 아웃도어를 즐기면서 마시라고? 그게 아니고 맥주를 만들어내려면 해마다 갈아엎어야 된대요, 밀밭을. 근데 거기 탄소 배출이 많이 일어난대요. 파타고니아는 여러 회사의 품종의 밀을 개발해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상업적인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게 파타고니아가 맥주를 파는 이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플리스 조끼들을 교복처럼 입잖아요. 근데 그 교복처럼 입는 조끼들 중에서 환경 친화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례 Don't buy this jacket. 똑같은 새끼 있으면 사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세 가지 작은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내렸을까? 창업자가 밀어붙여서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실제로 관계되는 것도 신상품 기획자에 해당하는 업무, 재무부서가 해당하는 업무, 프로모션이나 영업부서가 해당하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게 다양한 조직 내의 직무부서들이 이렇게 똑같은 정체성을 지향하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렸을까?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파타고니아가 세상에 어떤 존재이고 싶고 어떤 정체성을 지향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이다. 브랜드 내재화가 잘 된 기업들은 이 삼각형 경영진과 직원과 고객들이 같은 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내재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굳이 일일이 항상 상부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자기의 일상의 의사결정 속에서도 정체성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내재화가 잘 된 기업 직원들이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기업 문화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위기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Z세대들은 어떤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질문의 의도가? 질문은 그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젠지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별다른 기업일까? 그러니까 봉급만 많다고 만족스럽진 않고 내가 이 일을 또 성장하는가 이런 걸 되게 알고 싶잖아요. 늘 새로운 자극과 배움과 도전과 경험이 있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말하지 못했다면 젠지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나 중심 세대니까, 나에게 좋은 게 공인이니까 직장에서의 일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내가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게 아니라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의 관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예전처럼 너 이거 해. 바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일을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그 일로 뭐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 일을 원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야 라고 전체 맥락과 의도를 설명해 주는 것을 되게 원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주는 기업들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브랜드 내재화는 누군가의 노력이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조직, 우리 회사가 브랜드 내재화가 잘 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Z세대가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직의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연역이 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나 파운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비전 캐스팅을 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하는 일의 의도와 이유, 성과에 대한 명료한 보상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직의 구성 자체가 획기적으로 권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누가 더 중요한 책임이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그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임원과 직원 사이에는 임원의 책임이 더 크다. 직원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이렇게 노력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임원 한 분들이 미팅을 주재할 때도 자기부터 말하지 않고 가장 끝에 말씀하신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사소하게는. 근데 또 임원들도 금방금방 계약이 끝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압박과 성과에 대한 압박 때문에 실패에 대한 기다림을 감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책임은 또 어디 있느냐. 그럼 그 임원들이 평가하는 그 위에서의 성과 보상 시스템이 그 조직 전체의 문화를 좌우하는 게 아닌가. 지난 임원이 잘 만들어 놓고 나간 것이 내 성과가 돼버리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것은 5년 뒤에 나타날 것인데 난 5년 뒤에 여기 있을지 모르고,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누구도 용기 있는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조직에서는 조직 문화가 굉장히 느리고 천천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밖에 변하지 않는 것을 관찰하게 되고요. 그래서 트라이앵글에서는 경영진이 조금 더 프로액티브하게 노력을 하셔야 브랜드 내재화가 아래까지 흘러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Z세대 입장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Z는 육각형 기업을 찾고 있어요. 워라밸도 잘 되고 보상도 잘 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주면서 유연근무제도 가능하고 최고의 복지는 동료니까 동료들도 좋고, 그러면서 하는 일도 정체성도 분명하고. 반대로 기업도 육각형 인재를 찾고 있거든요. 너는 그만큼 성실하냐? 너는 그만큼 배우려는 노력이 있느냐? 너는 그만큼 너가 말한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동료이냐? 기업에서 많은 것들이 사일로도 존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쳐내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것들도 찾고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니어분들을 뵈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시니어분들이 주저하시는 게 내가 괜히 이 사람한테 조언이나 피드백을 주면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주저하고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내에서 좋은 인사이트나 러닝 포인트가 다운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괜히 말했다, 꼰대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근데 그러고 나니까 주니어 그룹에서 그거를 뚫고 저한테 조언해 주세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태도가 좋은 인재들한테 그 많은 지혜와 노하우가 전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주니어 세대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먼저 세대들한테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어프로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온갖 좋은 점이 다 다운된다는 꿀팁.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분들은 다 계실 텐데 전수해주고 싶은 분들은 꼰대 소리 들을까봐 주저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피드백 좀 해주세요. 제가 뭔가 좀 배울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럼 본인에게 되게 이익이거든요. 제가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들한테 온갖 좋은 노하우가 가거든요. 그거 약간 마법의 단어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교수님 요거 하나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든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위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의 그런 샘물과 같은 지혜가 나한테 몰리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